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남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였고 갯바람이 이불이었죠. 하지만 그 바다는 제게 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넉넉하고 푸른 얼굴과 차갑고 무심한 얼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줄곧 그 차가운 얼굴만 마주하며 살았거든요. 제 이름은 연우입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둘째 딸이었죠. 아버지는 한때 고을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연이은 흉년과 무리한 사업으로 가세가 기울더니 끝내 빚더미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건 낡은 기와집 한 채와 계모와 그 딸 소란, 그리고 저였어요. 계모 최 씨는 처음부터 저를 딸로 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랐거든요. 소란을 바라볼 때의 그 따뜻한 눈빛과 저를 향할 때의 그 서늘한 시선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달랐죠. 밥상을 차리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인이 따로 없었으니 그 모든 일이 제 몫이었어요. 소라는 그 옆에서 술을 놓거나 낮잠을 잤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대문이 쾅 열렸어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쇠몽둥이를 든 사내 셋이 마당으로 들이닥쳐 항아리를 들어 패대기 치고 가구를 끌어냈죠. 최 씨는 소란을 뒤채로 밀어넣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어요. 막아설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가 저를 불렀어요.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 최 씨의 얼굴은 어딘가 결심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연우야, 내가 시집을 가야겠다. 시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더 문제였어요. 남해 앞바다 외딴 섬에 사내가 하나 있는데 얼굴이 흉측하고 성정을 알 수 없다 하더구나. 아무도 가려하지 않아 홍기를 놓쳤다지. 거기서 혼담이 왔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소란 대신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고 넓고 끝이 없는 바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여기보다 더한 지옥은 없겠지. 그 생각이 위로였는지 체념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배가 떠나는 날 아침 남해 포구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최 씨는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어요. 옷 몇 벌과 빗 하나가 전부였죠. 소라는 문 뒤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안도가 있었죠. 저는 그 얼굴을 끝까지 똑바로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포구에는 작은 목선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공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한번 피하고는 닷줄을 풀었죠.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딱하다는 것인지 두렵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배가 포구를 벗어나자마자 바람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파도가 높아지더니 하늘이 잿빛으로 변했죠. 목선이 좌우로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배전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도 담담했어요. 이미 잃을 것을 다 잃은 사람은 두려움도 달라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공이 짧게 중얼거렸어요. 폭풍이 오는데 오늘 하필이면 그게 저를 향한 말인지 하늘을 향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였겠죠. 배가 섬 포구에 닿은 건 해가 완전히 기운 뒤였습니다.
섬은 작고 어두웠어요. 바위가 많고 나무가 빽빽한 섬이었는데 폭우에 마중 나온 사람은 노파 하나뿐이었죠. 허리가 굽고 눈이 탁한 노파였습니다. 그 노파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왔구나. 반가움도 없고 따뜻함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노파를 따라 섬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마을 사람 몇을 스쳤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제게서 눈을 피했습니다. 어떤 아낙은 아이를 얼른 안으로 들이기도 했죠.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를 피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향하는 그 집을 피하는 건지. 혼례는 다음 날 치러졌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촛불을 켜고 노파가 혼례를 주관했어요. 신랑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사내는 젊었습니다. 그건 예상 밖이었어요. 소문 속의 괴인은 늙고 추한 사람일 거라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은 먼 곳을 향한 채 초점이 없었고 왼쪽 다리는 한쪽으로 비스듬히 놓여 있었죠. 앞을 못 보고 걸음을 제대로 딛지 못한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내는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제 쪽으로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 마주친 것처럼 느껴졌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잔을 건넸고 저는 받아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꼭 쥐었습니다. 그게 혼례의 전부였죠. 촛불이 흔들렸어요. 바깥에서는 아직 바람소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눈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소문은 무성했지만 정작 그 사내의 입에서는 아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혼례가 끝나고 노파가 나가자 방 안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벽 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모았습니다.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까부터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죠. 눈에는 얇은 천이 둘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촛불빛에 자세히 보니 눈 위를 가린 그 천이 꽤 오래된 것이었어요. 낡고 바랜 흔적이 역력했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섭지 않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거나 날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처럼 잔잔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 목소리에 잠깐 당황했습니다. 소문 속의 괴인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무서우면 저쪽에 앉아도 돼요. 나는 어차피 보이지 않으니.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이상하게도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저를 몰아붙이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운 배려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말이 없어졌죠. 저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렀어요. 사내의 이름은 도겸이었습니다. 나중에 노파에게 들은 거지만 이 섬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는 멀쩡했다는데 15쯤에 갑작스레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다리도 점점 힘을 잃었다고 했죠. 병인지 저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수군댔고 그때부터 도겸은 섬 안쪽 이 집에서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도겸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는 길이 험했을 텐데 쉬시오. 내가 불편하게 할 일은 없을 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죠. 그게 뭔지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사람처럼 대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계모 최 씨는 단 한 번도 제게 쉬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피곤하냐고 물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이 낯선 사내는 첫날 밤에 그 말을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요. 저는 보따리를 끌어안고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스르르 눈꺼풀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서였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였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의 발소리였어요. 도겸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죠. 그 표정이 잠깐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봤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함이었죠.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사람처럼요. 잠이 깼을 때 방 안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도겸은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눕지도 않은 채 밤새 그 자세 그대로였죠. 저는 그가 잠을 자지 않은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밤을 보내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깥의 발소리는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죠.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도겸이 그 소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저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11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던 때였죠.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어요. 갯벌이 쩍쩍 갈라지고 바닷물도 미지근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바닷가 바위 쪽으로 나갔어요. 멀리까지 나가지 말라는 말을 늘 들었지만 더위가 어찌나 심한지 발이라도 담그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위 틈에서 소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워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쓰러진 거였죠. 얼굴이 창백하고 숨이 가빴습니다. 눈 주변이 온통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바위에 부딪혔는지 얼굴 한쪽에 피가 나 있었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겁이 났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의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어요. 옷차림을 보니 이 마을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 아이들은 대개 짧고 낡은 옷을 입었는데 그 소년의 옷은 달랐거든요. 낡긴 했지만 천의 결이 좋았어요. 저는 치맛자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적신 뒤 소년의 눈 위를 조심스럽게 덮었어요. 눈이 심하게 충혈돼 있어서 빛을 가려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소년은 그때 희미하게 신음을 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그 소리로 알았죠. 저는 큰 소리로 사람을 불렀어요. 한참 뒤에 어부 하나가 달려왔고 소년은 근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얼른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소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이후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기억에 남았어요. 소년을 눕힌 채 천을 덮어주던 그 순간 소년이 눈을 조금 떴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죠. 초점은 흐릿했지만 그 눈이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고맙다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눈을 덮어준 천이 낡고 바른 것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눈을 번쩍 떴습니다. 도겸의 눈 위에 둘러진 천이 생각났거든요. 낡고 바랜 아주 오래된 천. 방 안의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도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자 노파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침상을 들고 들어온 노파는 저를 보더니 허리를 굽혔어요.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성껏 깍듯하게 굽히는 절이었죠. 저는 당황해서 얼른 일어나 손을 저었어요. 하인이 새색 씨에게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마당에 나갔더니 하인 둘이 마중하듯 서 있었어요. 눈을 마주치자 둘 다 고개를 숙였죠.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안악도 저를 보더니 멈칫하며 허리를 반쯤 굽혔습니다. 어색했어요. 이 섬에 온 지 하루도 안 된 외지 여자에게, 그것도 빚쟁이를 피해 쫓겨오다시피 한 처지의 여자에게 저런 예를 갖출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선 구석이 없는 눈빛들이었죠. 저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습니다. 도겸은 오전 내내 방 안에 있었어요. 점심 무렵 제가 밥상을 들고 들어갔더니 그는 창 쪽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도겸은 그 바람을 그냥 막고 있었어요. 눈을 가린 채 소리로 바깥을 읽는 사람처럼요. 제가 상을 내려놓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소. 그래도 곁에 있을 수 있겠소?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어요. 그 물음이 시험인지 진심인지 가늠하려 했죠. 그런데 그의 표정은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품어온 말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사람처럼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있겠습니다. 이유를 덧붙이지 않았어요. 조건도 말하지 않았죠. 그냥 그 한마디였습니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 쪽으로 향하던 얼굴이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움직임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는 괜히 숨을 참았어요. 그들이 섬에 나타난 건 보름이 지난 뒤였습니다. 포구 쪽에서 배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하인에게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잠시 뒤 마당 안으로 들어선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계모 최 씨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소란이 있었죠. 소란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반갑다거나 걱정했다거나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용것만 있는 얼굴이었죠. 연우야, 잘 지냈느냐? 잘 지냈느냐는 말이 인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거든요. 최 씨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 혼례가 원래 소란의 자리였다는 것, 연우가 대신 들어온 가짜 신부라는 것을 섬 사람들에게 밝히겠다고 했어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소란이 거들었어요. 언니가 먼저 사실을 말하면 모를까? 말끝에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 연습한 사람의 웃음이었죠. 최 씨가 요구한 건 돈이었어요. 입을 다물어주는 대가로 은자 10량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겸의 집안의 사실을 고하고 연우를 데리고 돌아가겠다고 했죠. 데리고 돌아간다는 말이 가장 무서웠어요.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이 섬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최 씨의 눈은 자신만만했어요. 소란의 눈은 지루하다는 듯 딴 곳을 보고 있었죠. 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리고 고른 발소리였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섞여 있었죠. 저는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도겸이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서자 마당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최 씨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그런데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 씨와 소라는 포구 근처 객주집에 묵는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답을 내놓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도겸은 그들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마당 한쪽에 혼자 남았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어요. 한참 뒤 저는 물을 마시러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별채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도겸의 방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도겸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지팡이 없이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달빛을 받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눈을 가리던 천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명하게 아무 막힘 없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겸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가 들어오라고 했을 때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눈빛이 이미 다 묻고 있었거든요. 도겸은 잠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봤군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천을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죠. 그의 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깊고 맑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눈은 2해 전에 이미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다리도 1년 전부터 힘을 되찾았다고 했죠. 그런데도 숨겼다고 했어요. 재산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걸 너무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곁에 있으려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고 싶었다고 했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어요. 도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릴 적 바닷가 바위 틈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소.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 천을 찢어 눈을 덮어줬죠. 그 아이 얼굴을 잊은 적이 없소. 당신이요.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11살 여름 바닷가, 바위 틈에 쓰러져 있던 소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이던 그 얼굴이요. 그게 도겸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 순간이 너무 커서 눈물로 흘려보내기가 아까웠어요. 도겸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온다고 했을 때 막지 않았소. 그 말이 전부였어요.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 문장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던 그 바다와 똑같이 생긴 바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겸은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마당에 나섰습니다. 최 씨와 소란이 객주집에서 건너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건 어젯밤의 그 조용한 집이 아니었어요. 마당에는 섬의 유지몇이 나란히 서 있었고 도겸은 그 가운데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가리지 않은 채로요. 최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도겸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꺼낸 말은 하나하나 무게가 있었어요. 혼례를 앞두고 딸을 바꿔치기 한 일, 빚을 갚기 위해 의붓딸을 거래한 일, 수년간의 학대와 착취까지 이미 관아에 문서로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겸의 집안은 오래전부터 이 고을과 연이 닿아 있었거든요. 증거를 모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소란이 먼저 무너졌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최 씨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최 씨는 끝까지 버티려 했어요.
눈을 부라리며 연우를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여전히 도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 도끼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관아에 사람들이 들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최 씨는 그날로 묶여 고을로 압송됐어요. 죄목은 여럿이었습니다. 소라는 묶이지는 않았지만 집안이 통째로 관에 넘어가면서 돌아갈 곳이 없어졌죠. 그 모습을 저는 마당 끝에서 바라봤습니다. 통쾌하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어요.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 뒤로 섬은 달라졌습니다. 도겸은 이듬해 봄 관직에 올랐어요. 오래 숨겨왔던 학식과 능력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섬의 안주인이 됐어요. 하인처럼 부림받던 손으로 이제는 살림을 쥐었죠. 어느 저녁 도겸이 제 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끝까지 남은 사람이 인연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바다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여전했고 갯바람도 여전했어요. 다만 이제 그 바다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